전 세계가 군사 패권국 미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이제는 고립 상황에 처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선택한 새로운 무기 공급원은 뜻밖에도 한국이었습니다. 도착 예정일보다 먼저 왔다니 믿을 수 없군요.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주 도착한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2년 만에 전차는 54.4%, 자주포는 무려 67.9%가 이미 인도된 상황. 미국이나 독일 무기는 4년이 지나도 20%도 납품하지 못하는 현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폴란드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진 한 댓글. 미국산 하이마스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발사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이 수만 개의 공감을 얻으며 유럽의 안보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도 4년 전에 주문한 미국 무기가 이제야 온다니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산 천무 시스템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한국 무기에 반한 노르웨이까지 한국 무기 도입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정타였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건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전차 180대를 공급하지만 독일은 10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현실 앞에 유럽 국가들은 이제 빨리 주문하지 않으면 중동에 밀린다며 한국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한국.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 역설적 상황은 글로벌 안보 지형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군사 전문 기자 사라 콜린스입니다. 지난 12년간 저는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과 군사훈련 현장을 누비며 국제안보와 방위산업의 변화를 취재해왔습니다. 이라크 전쟁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21세기의 주요 군사 갈등을 현장에서 보도했죠. 제가 경험한 것들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저는 세계 안보 균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달 편집장으로부터 한국에 관한 특별기획 취재를 제안받았을 때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중해온 중동과 유럽의 안보 현안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은 최근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이나 유럽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국제 안보 질서의 지각 변동을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라, 당신은 우리 CNN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전문 기자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성공담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해. 한국이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 안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줬으면 해. 편집장의 말에 저는 결국 이 임무를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줄은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출발 전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삼성, 현대, K-팝 정도가 전부였죠. 분단 국가로서의 안보 위협, 한국 전쟁의 역사적 배경 등 업무상 필요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해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장악해온 방산 시장의 후발주자인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거든요. 취재 준비를 위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방산 수출이 미미했지만
2022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 규모의 방산 수출을 달성했어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약 20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계약만 해도 150억 달러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납품 속도였습니다. 폴란드와 2022년에 맺은 계약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이미 계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인도되었어요. 서구 방산업체들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계약은 보통 7에서 10년의 납기를 필요로 하는데 말이죠. 또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납기 속도만이 아니라 구매국의 군사적 자율성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 특별 취재를 떠나기 전 저는 제가 가진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불과 70년 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저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전쟁과 DMZ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몇 편 시청하며 곧 다가올 취재에 대비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태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번 취재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 제 시각을 크게 넓혀줄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평소처럼 취재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서울 도착 후 먼저 DMZ 투어를 통해 한국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이어서 방산업체와 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직접 취재하고 폴란드 등 구매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산 무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방산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국가가 겪은 역사적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의지의 결과물이 아닐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이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것들의 핵심을 간파한 통찰이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어들 무렵 창밖으로 서해안의 섬들과 해안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거미가 내리는 저녁이었지만 곳곳에 밝게 빛나는 불빛들이 한국의 생동감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 어쩌면 제 자신의 세계관을 크게 바꿀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변의 즐비한 첨단 건물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다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길은 마치 현대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았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최신형이었으며 곳곳에 보이는 디지털 전광판은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CNN 기자라는 것을 알고는 영어로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가난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분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국가에 대한 애정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문을 열자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한 세계 여러 도시들 중에서도 서울은 특별한 에너지를 가진 곳이라는 첫인상을 받았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서 가장 흥미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역사,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놀라운 성취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DMZ 투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장 아픈 역사적 상처를 직접 목격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제가 한국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막 시작된 이 여정이 가져다줄 놀라운 발견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통해 처음으로 서울의 낮 풍경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전날 밤에 보았던 불빛들로 가득했던 도시는 이제 햇살 아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그 뒤로 남산과 북한산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구의 대도시들과는 다른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풍경이었죠.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현지 가이드 민지 씨는 유창한 영어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전에는 서울 시내 투어를, 오후에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제가 CNN 기자라는 것을 알고는 한국에 대한 외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방산기술 소개가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가적 성취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특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습니다. 곳곳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전광판과 키오스크가 보였고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민지 씨는 제 시선을 눈치채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사용률을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거대한 궁궐 단지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 건축물이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민지 씨는 경복궁이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파괴되었다가 최근 수십 년간 복원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문장 교대식이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위엄 있는 행진과 의식을 보며 저는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민지 씨는 이 의식이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된 것이라며 한국인들에게 전통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한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듯했어요. 경복궁에서 나와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공예품 상점들과 찻집, 그리고 갤러리들은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도자기 기법으로 만든 현대적 디자인의 그릇들,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패션 등이 그 예였죠. 점심으로는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작은 반찬들과 함께 제공된 식사는 서양의 코스 요리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민지 씨는 이런 식사 문화가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물론 방위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요. 민지 씨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어요.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본거지를 직접 보게 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거대한 캠퍼스 내부에는 최첨단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이 자리하고 있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내를 맡은 삼성 홍보 담당자는 회사의 역사와 성장 과정,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의 시작이 작은 농수산물, 무역상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발전 과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의 변모, 그 여정이 담긴 사내 박물관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혁신 정신을 실감했어요. 디지털 시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반도체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무진복을 입고 들어간 클린룸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작은 회로를 만드는 정밀한 기계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은 한국의 기술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직접 목격하게 해주었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삼성의 반도체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도 사용된다며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연관성을 설명했어요. 삼성전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잠시 강남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다는 이 지역이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부유한 지역으로 변모했다는 민지 씨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빌딩들, 명품 상점들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늘어선 모습은 한국의 경제적 성취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했고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다리들의 조명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이 광경을 보며 저는 이 도시가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저는 민지 씨에게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어요. 민지 씨는 조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이야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키워진 인재들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이 아닌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의 결과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한국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역사적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혁신의 정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민지 씨는 내일의 일정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내일은 DMZ 투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한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죠. 민지 씨는 제가 군사 전문 기자이니만큼 한국이 처한 안보, 현실과 그 속에서 발전한 방위 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저는 오늘 본 것들과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분명 역설적인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외관 아래에는 깊은 역사적 상처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숨겨져 있었고 화려한 경제적 성취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죠. 이런 이중성이 바로 한국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여전히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있을 DMZ 방문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어요. 그곳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얽혀있는 장소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들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닌 생존과 자주 독립을 위한 절실한 노력의 결과물임을 더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잠들기 전 저는 내일의 DMZ 방문을 위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어요.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 배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제 군사 전문 기자로서의 경험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그것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해 줄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첫날은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인상으로 가득 찬 채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강렬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 그 아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DMZ 방문이 말이에요.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DMZ 투어버스를 기다리며 어젯밤 늦게까지 조사했던 한국전쟁 자료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 3년간 계속된 치열한 격전,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까지의 과정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2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했습니다. 민지 씨와 함께 투어버스에 올라탔을 때 버스 안에는 이미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투어 가이드는 오늘 우리가 방문할 임진각, 제3땅굴, 도라전망대, 그리고 통일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CNN 기자로서 특별히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이드에게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두었어요. 서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달리자 차창 밖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번화가는 점차 한적한 시골 풍경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문득 임진강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강 너머로 보이는 것은 이미 북한 땅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숙연해졌어요. 대화 소리가 줄어들고 모두가 창밖을 주시하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목적지인 임진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1972년에 세워진 3층 규모의 전망대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이었어요. 임진각 앞에는 자유의 다리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전쟁 당시 남북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니 망원경으로는 북한 지역의 선전마을과 인공기가 보였어요. 그 순간 분단의 현실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망향의 종이었어요. 21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종은 북한에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종 주변에는 북한 각 지역에서 가져온 흙과 돌이 전시되어 있었고 많은 노인들이 그곳에서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 전쟁이 단순히 역사책 속의 사건이 아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아픔임을 깨달았습니다. 임진각에서 철조망이 둘러쳐진 민통선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리는 군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어요. 신분증 검사와 버스 검문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분단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민통선 내부로 들어서자 풍경은 더욱 황량해졌어요. 군사시설물들과 철조망,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지뢰 경고. 표지판들이 이곳이 여전히 전쟁의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제3땅굴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는 이 땅굴이 1978년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파놓은 것으로 서울까지 불과 44km 거리에 있어 발견 당시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어요. 지하 73m 깊이, 폭 2m, 높이 2m의 이 땅굴은 시간당 3만 명의 군인이 이동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우리는 안전모를 쓰고 경사진 통로를 따라 땅굴 내부로 내려갔어요. 좁고 습한 공간을 지나며 저는 이 땅굴을 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었을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땅굴 내부에서 북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가이드는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불과 170m만 가면 군사분계선이라고 했어요. 콘크리트 장벽이 땅굴을 막고 있었고 그 너머는 이미 북한 영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땅굴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긴장과 갈등의 실제 현장임을 느꼈어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다녔던 저였지만 이렇게 평화와 전쟁의 경계가 선명한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땅굴에서 나와 우리는 도라 전망대로 향했어요. 이곳은 남한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군인의 안내에 따라 3층 전망대에 올라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어요. 북한의 개성시와 협동농장, 그리고 멀리 송악산까지 보였습니다. 망원경을 통해 보니 북한 마을의 일상도 어렴풋이 보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였지만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도라 전망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군사분계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남북한을 가르는 그 선 위에는 남한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깃발 사이의 거리는 불과 수백 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사이에는 70년의 분단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간극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한반도의 분단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망대 안에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와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도표였습니다. 북한은 병력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첨단 장비와 기술력에서 앞서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며 한국이 방위 산업에 투자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산업 발전의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였던 것이죠. 도라 전망대에서 내려와 우리는 통일촌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1973년 정부가 민통선 내에 설치한 전략촌으로 주로 제대군인들이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약 40여 가구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분단의 최전선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마을 주민 한 분이 우리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 언제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긴장감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촌에서는 특별히 마을 공동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곳은 DMZ 인근에서 재배되는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동시에 가장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전쟁의 위협이 역설적으로 이곳의 자연을 보호했던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DMZ 평화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었어요. 공원 내에는 전쟁의 상흔을 보여주는 유물들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북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전시관이었어요. 수십 년간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며 저는 분단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습니다. DMZ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는 도라산역이었어요. 이곳은 남한의 최북단 기차역으로 한때 남북철도 연결 사업의 상징이었습니다. 역사 내부에는 서울역과 평양역을 알리는 전광판이 나란히 있었고 통일이 되면 이곳에서 평양 나아가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 희망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역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적막함이 한반도 분단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어요. 도라산역에서 만난 한 영무원은 이곳에 근무한 지 15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날이 오면 가장 먼저 기차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의 소망에는 단순한 관광의 욕구를 넘어 분단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한국인들의 집단적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DMZ를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전쟁은 1953년에 끝났지만 그 상처와 긴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총구가 맞닿은 최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서울에서 그들은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일구어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다시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저는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이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절박한 노력의 결과였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들의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로켓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닌 분단과 위협의 현실 속에서 자국을 지키기 위해 발전시킨 생존의 도구였던 것이죠. 이렇게 존재의 위협 속에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DMZ 투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였어요. 이제 저는 왜 한국이 그토록 방위 산업에 투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야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실한 필요였던 것이죠. 다음 날의 일정은 현대중공업과 한화디펜스 같은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DMZ에서 본 한국의 안보 현실을 기억하며 저는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한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관점은 제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한국인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이었습니다. DMZ 투어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기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DMZ 방문이 저에게 준 깊은 인상과 한국의 분단 현실에 대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들 역시 각자의 경험과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이 자리는 제 취재에 더욱 다양한 관점을 더해줄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영국 BBC의 아시아 특파원 마이클, 독일 ARD의 군사 전문 기자 한나, 호주 ABC의 정치 분석가 그렉,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국제관계학 교수 소피가 함께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나라에서 온 언론인들이었지만 이날 밤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마이클은 영국 BBC에서 10년 넘게 아시아 지역을 담당해온 베테랑 특파원이었어요. 그는 한국에 부임한 지 3년 차였고 그전에는 일본과 중국에서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이클이 2021년 처음 한국에 부임했을 때 그는 단순히 북한 문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만 다루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취재 주제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기술 혁신, 그리고 특히 방위 산업의 급성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어요. 그는 특히 DMZ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강렬한 인상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풍경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적 분단을 넘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발전 속도의 격차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관찰이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출신의 한나는 유럽 방위산업과 나토를 주로 취재해온 군사 전문 기자였어요. 그녀는 최근 폴란드와 한국의 대규모 방산 계약에 관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한나가 특히 인상 깊게 본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룩한 자급자족의 수준이었어요. 한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이 나토의 보호 아래 경제를 재건하는 동안에도 자체 방위산업을 발전시켰던 역사를 언급하며 한국의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달랐어요. 서독은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한국은 전쟁 이후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일구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K2 전차의 생산 공정을 취재했던 경험을 공유했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했을 때
K2는 기술적 측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도 생산 효율성이 훨씬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놀란 점은 한국이 전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유럽의 어떤 방산업체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호주 ABC의 그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이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지역 안보 구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이제는 유럽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렉은 호주군이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이를 위해 한국의 방산시설을 직접 방문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의 방산시설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술력 자체보다 신속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이 주문 후 납품까지 7에서 10년을 예상할 때 한국은 2, 3년 내에 같은 규모의 주문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 교수는 국제관계학, 특히 동아시아 지역 연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학술적 관점에서 한국의 성장 모델이 가진 독특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보기에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한강의 기적이 아닌 극도로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낸 생존의 기적이었습니다. 소피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이 단순히 군사력 강화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녀는 프랑스가 자국의 핵기술과 항공우주 산업을 국가 자긍심의 원천으로 여기는 것처럼 한국에게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국가적 성취의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한국 방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공유했어요. 마이클은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들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를 응시했던 긴장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에서 이지스함이 건조되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고, 그렉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경이로움을 이야기했어요. 소피는 전쟁기념관에서 한국전쟁의 참상과 그것을 극복한 한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위산업이 최근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 수출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어요. 한나는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에 의존해왔던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마이클은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과 기술적 신뢰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납기 속도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최근 폴란드 방산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상이 이미 인도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일반적인 납기보다 3-4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렉은 이런 속도의 비결이 한국의 독특한 산업 구조에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일관된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유럽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무기를 생산하다 보니 정치적 결정과 행정적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소피는 문화적 측면에서 이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방산 분야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최근 한화 디펜스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 계약을 위해 생산 라인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 능력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며 우리의 대화는 한국의 국가적 회복력에 대한 경외심으로 모아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70년 전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한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마이클은 이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독일인으로서 한국의 성장 스토리에 특별한 공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독일도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유럽의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한국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적은 외부 지원으로 이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렉은 호주인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안보적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은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소피는 한국의 성공 사례가 국제관계학에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고 말했어요. 전통적인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중견 국가가 어떻게 혁신과 특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바로 그런 특화된 영역 중 하나라고 보았어요. 밤이 깊어가며 우리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각자의 나라에 어떻게 보도될지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의 방위 산업을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닌 생존을 위한 혁신의 결과물로 보도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한나는 폴란드 한국 방산 협력이 유럽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고, 그렉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호주의 국방 현대화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모임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졌음을 느꼈어요. 각기 다른 국적과 전문 분야를 가진 우리 모두가 한국의 놀라운 성취에 감탄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인류 역사의 위대한 성공 사례임을 의미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오늘 들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이 취재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라는 뉴스에 초점을 맞추려 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국가적 회복력과 생존을 위한 혁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한 인간 정신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은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 등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무기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을 넘어 그것을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극복한 역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시선을 통해 본 한국은 더욱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깊이를 직접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의 기자들과 나눈 전날 밤의 대화는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창원의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해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생산 라인을 직접 취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위산업 시설에 외국 언론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니까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창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어제 동료 기자들과 나눈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특히 독일 기자 한나가 한국의 방산 기술 자립도에 대해 말했던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가 언급한 K2 전차의 부품, 국산화율 95% 이상이라는 수치가 정말 사실인지 오늘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하자 한화디펜스의 홍보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오늘 저에게 K9 자주포의 생산 과정부터 폴란드 수출용 모델의 선적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한화디펜스의 본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회사의 역사와 주요 무기 체계들을 소개하는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자주포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였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 도입한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점차 국산화율을 높이며 발전해온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대에 들어 100% 국산 기술로 개발된 K9 자주포의 등장까지 그 여정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듯했어요. 홍보 담당자는 K9 자주포가 현재 한국,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 1,700여 문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라고 했어요. 제가 놀라움을 표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본사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실제 생산 공장으로 이동했어요. 무진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니 그 규모와 첨단화된 설비에 압도되었습니다. 커다란 강철 부품들이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따라 이동하고 정밀한 용접 작업이 로봇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공장 내부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생산 시스템의 통합성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우리는 핵심 부품의 95%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런 높은 국산화율은 부품 공급 지연 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행을 위해 이 공장은 24시간 3교대로 가동되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폴란드 수출용 K9 자주포의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는 2022년 7월 계약 체결 후 놀라운 속도로 첫 납품을 시작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제 질문에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설명했어요. 첫째, 모듈식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모듈로 설계되어 있어 여러 생산 라인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었어요. 담당자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업체보다 3배 빠른 생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설계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이는 단순히 서두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한화디펜스는 모든 관련 부서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즉시 구성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어요. 셋째,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으며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준다고 했어요. 이는 다른 나라들이 종종 직면하는 관료적 지연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장 한쪽에서는 최종 검수를 받는 K9 자주포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담당자는 이 자주포들이 다음 주에 부산항에서 선적될 예정이며 45일 정도면 폴란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프롤로그에서 접했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품 속도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느낀 것은 단순한 직업적 자부심을 넘어선 강한 사명감이었어요. 한 엔지니어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며 자신이 만드는 무기가 조국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이제는 우리 기술로 다른 나라들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오후에는 현대로템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었어요.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크기의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K 전차의 차체와 포탑이 각각 다른 라인에서 조립되고 있었고 최종 단계에서 두 부분이 결합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대로템의 담당자는 K2 전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500마력의 강력한 엔진,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능동, 방어체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K2 전차가 한국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폴란드의 유사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K2 전차의 생산 공정에서 특히 두 가지 측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첫째, 완전 디지털화된 설계 및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담당자에 따르면 K2 전차의 모든 부품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사용해 설계되고 시뮬레이션되며 이는 실물 제작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둘째, 첨단 소재 사용이었습니다. K2 전차의 장갑은 나노 기술을 활용한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 동급 전차들보다 더 가볍고 강한 방호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폴란드로 수출되는 K2 전차는 K2PL이라는 특별 버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게 일부 시스템이 수정되었지만 기본 플랫폼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했어요. 이런 유연한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한국 무기 시스템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고 담당자는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산 시스템의 비결을 물었을 때 담당자는 흥미로운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 전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위기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며 이것이 기업 문화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산업 현장에서도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투어의 마지막 순서로 저는 최종 검수를 마친 K2 전차의 시운전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넓은 시험장에서 55톤이 넘는 거대한 전차가 경사로를 오르내리고 험한 지형을 가뿐히 통과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차가 이동 중에도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이었어요. 담당자는 이것이 K2 전차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만난 한 시험 운전사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폴란드 장교들이 K2 전차의 기동성과 화력에 놀라워했으며 특히 자국의 산악 지형에서 이 전차가 보여줄 성능에 큰 기대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전차가 보여준 성능이 자국의 안보를 확실히 지켜줄 것이라 확신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로템 방문을 마친 후 저는 부산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폴란드로 향하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선적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선박이 도크에 정박해 있었고 대형 크레인이 전차와 자주포를 선박에 실어 넣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방산 장비들이 대양을 건너 유럽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부산항에서 만난 물류 담당자는 방산 물자의 수출이 까다로운 관리와 보안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의 물류 시스템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물자 수출을 위한 특별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를 인도할 수 있어요 라고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한국방위사업청의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매국과 함께 성장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는 폴란드와의 계약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항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런 철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그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 비결로 생존의 절박함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켜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다른 나라들은 선택적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이틀간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를 넘어 한 나라가 극복한 역경과 이룩한 성취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고
이제 그 무기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마치 그들이 만든 K2 전차처럼 빠르고 강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본 첨단 방위산업 현장 뒤에 숨겨진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배경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오늘 방문한 공장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산업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과 의지에 관한 감동적인 서사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방위산업 현장에서 목격한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은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국이 어떻게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군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군사적 발전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 먼저 한국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구역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들은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에 불과했고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전시물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시절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정책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196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2022년에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의 가이드는 한국의 성장 비결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했어요. 전쟁 직후 문맹률이 높았던 한국은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그 결과 오늘날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인재라는 자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설명이었어요.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다룬 전시구역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으로 시작된 국산 무기 개발은 처음에는 미국 무기의 라이센스 생산과 역설계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독자 기술을 확보해 나갔다고 했어요. 특히 1990년대 이후 K9 자주포, K2 전차 등 완전한 국산 무기 체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67년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던 시기, 한국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것이 방위산업 육성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토착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무기의 조립과 정비를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전차, 장갑차, 함정 등 주요 무기체계의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투자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이 민간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현대로템의 전차 개발에 응용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 장치에 활용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민군 기술 협력은 한국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한국국방대학교의 한 교수를 만나 한국의 군사 전략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1990년대까지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전략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플랫폼 제작을 넘어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정밀 타격 무기 등 첨단 기술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또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틈새 전략을 꼽았어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이 최첨단 초고가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가성비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략은 폴란드, 인도, 터키 같은 중견 국가들에게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특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의 이 강연에서 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세계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천연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적 자원과 기술, 혁신에 집중 투자해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은 비슷한 조건에 처한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적인 모델이 된다고 했습니다. 강연자는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민간, 기업의 창의적 혁신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방위 산업의 경우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민간 기업들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관련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시스템, 군사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어요. 늦은 오후 다시 전쟁기념관 내에 있는 국방기술발전관을 더 자세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전시관은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1970년대 초 미국 M16 소총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시작해 1980년대 한국형 전투기 KF-5와 한국형 구축함 프로젝트,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개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각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과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코너였어요. 초기에는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점차 국산화율을 높여가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처음 개발 당시에는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수입했지만 현재는 95% 이상의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전시관의 영상물에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파워팩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10년 이상의 시행착오와 그것을 극복한 과정은 한국 방위 산업의 끈질긴 도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시관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 방위 산업의 성장이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과 안보 역량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주권을 잃거나 외세에 의존해야 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기에 자국의 힘으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의 역사적 변신에 대해 배우고 들으며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여정을 거쳐왔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 정상급 방산, 수출국으로의 변모는 분명 인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성공 사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된 주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절박함에서 비롯된 혁신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협과 자원 부족이라는 극도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 삼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해왔어요. 이런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치고 저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CNN 특별 보도를 위한 기사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극복한 역경과 이룩한 놀라운 변신에 관한 더 큰 이야기가 될 것이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일정으로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한국 무기 도입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이룩한 놀라운 변신이 이제는 세계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변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 취재의 마지막 단계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최근 미국이나 유럽산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현상에 주목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변화를 넘어 국제안보 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에 있는 외국 대사관 지역으로 향했어요. 이날 저는 주한 폴란드 대사관의 국방무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무기 도입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어요. 대사관에 도착해 국방무관을 만나니 그는 매우 친절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무관은 먼저 지정학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안보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군비 증강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폴란드군이 사용하던 소련제 무기들은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상당수를 넘겨주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그가 꼽은 것은 납품 속도였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업체들은 주문 후 실제 인도까지 최소 5에서 7년이 걸리는 데 반해 한국은 계약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첫 납품을 시작했다고 해요. 실제로 2022년 7월 계약 체결 후 같은 해 12월에 첫 K2 전차가 도착했고 이후 계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능 대비 가격이었어요.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럼스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20~30% 저렴했다고 합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산악 지형이 많은 폴란드 환경에 특히 적합했다고 했어요. 한국 무기가 한반도의 산악 환경에 최적화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지형을 가진 폴란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었어요.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에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자국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종종 핵심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한국은 보다 개방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언급한 것은 정치적 요소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는 종종 사용에 있어 정치적 제약이 따랐지만 한국산 무기는 그런 제약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폴란드 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한 사실을 언급했어요. 미국산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발사할 수 없는 코드 시스템이 있는 반면 한국산 천무 시스템은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된 유럽 안보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이 세미나에는 나토 회원국 출신의 여러 전문가들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제는
한국 방산 수출이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한 나토 전문가는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이 단순한 시장 다변화를 넘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 다각화 전략을 반영한다고 보았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럽은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보 협력 파트너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이 유럽 내 방위 산업에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이전까지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소수 국가들의 업체들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럽 업체들도 생산 효율성과 기술 혁신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 협력이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더 포괄적인 한 유럽 안보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한국은 방산 협력 이후 정보 공유, 합동 훈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한국의 안보 네트워크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저는 노르웨이 국방연구소에서 파견된 연구원과 개별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선택한 배경과 사용 경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르웨이의 혹한 환경에서도 K9 자주포가 뛰어난 성능을 발휘했다는 점이었어요. 영하 3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으며 눈 덮인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도 매우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노르웨이군이 K9 자주포에 특별히 만족하는 이유로 사용자 중심 설계를 꼽았어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노르웨이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일부 시스템을 현지 환경에 맞게 수정해 주었고, 이런 유연한 접근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종종 자신들의 표준 모델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한국은 고객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평가했어요. 저녁에는 주한 외국 언론인들과의 비공식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BBC, 르몽드, 슈피겔 등 여러 언론사의 특파원들과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각자의 취재 경험을 나눌 수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언론인들이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을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언론인은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부상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어요. 특히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 능력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프랑스 기업들은 자국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생산 일정과 납기 준수에도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 언론인은 독일 정부가 K2 전차의 성공적인 폴란드 수출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전차 시장의 강자였던 독일의 업체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잃고 있다는 사실이 독일 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는 독일이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를 폴란드에 판매하는데 실패한 배경에는 정치적 이슈와 함께 산업적 비효율성도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 특파원은 영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특히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이 어떻게 국방 R&D와 민간 기술 발전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켰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영국도 이런 모델을 적용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어요. 이 비공식 모임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제는 유럽의 방위 산업과 안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던 글로벌 방위 산업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틀간의 취재를 통해 발견한 새로운 관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히 무기 판매 실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 새로운 동맹관계의 형성, 그리고 전통적인 방위산업 강국들의 전략 변화를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 강대국 사이에서의 생존 투쟁, 외부 위협 속에서의 자주국방 발전을 바탕으로 다른 중견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데에는 단순한 성능이나 가격 외에도 이런 역사적, 정서적 공감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저는 이번 한국 취재가 단순한 방위산업 보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다루는 심층 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CNN 특별보도의 윤곽이 이제 완전히 잡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분석할 계획이었습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인터뷰를 몇 개 더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특히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의 접목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탐구하기 위한 마지막 취재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의 아침은 여느 글로벌 대도시와 다름없이 활기차고 바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품고 있는 특별한 역사와 의미를 이제는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연구 개발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연구소까지는 KTX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연구소 앞에 도착하자 보안 검색이 예상보다 엄격했습니다. 군사 기밀을 다루는 곳이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연구소 내에서 저를 맞이한 책임자는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개발 총책임자였어요. 그는 먼저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이 시스템은 현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기술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방위 연구가 단순히 기존 무기 체계의 개량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 시스템 개발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방위산업의 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에 따르면 미래의 전장은 이런 첨단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무인 시스템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 지상 차량, 수중 드론, 인공지능 기반 전투 로봇 등 다양한 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책임자는 이런 무인 시스템이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자국의 인구 문제라는 약점을 오히려 첨단 기술 발전의 촉매제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취재를 통해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국가 안보를 위한 도구를 넘어 이제는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극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 특유의 회복력과 혁신 정신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오후에 예정된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국방부 청사로 향했어요.
이번에 만날 사람은 한국 국방부의 방위산업정책 담당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과 비전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R&D 투자를 확대하며 국제 방산 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패키지 딜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교육 훈련, 정비 지원,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구매국과 구축하는 방식이었어요. 또한 그는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 방위 산업의 모습으로 스마트 디펜스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적은 인력으로도 높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 등의 첨단 기술이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와 융합되면서 한국 방위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이번 취재 여정 동안 만났던 민지 씨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그녀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과 느낌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방위산업의 성공 사례를 취재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담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 한국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치열한 노력, 역경을 극복하는 인간 정신의 감동적인 서사 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말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들에게 방위산업이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닌 국가적 자긍심의 원천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분단 국가로서의 현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전쟁의 상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인들에게 독특한 안보의식을 형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일주일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경관 너머로 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의 흔적을 볼 수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방위산업 불모지에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의 변신은 진정 현대사의 기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이번 취재 결과를 어떻게 CNN 시청자들에게 전달할지 구상했어요. 일단은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중심으로 특집 기사를 작성하고 이어서 한국의 국방 기술 혁신과 미래 전망에 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 배경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도 편집장에게 제안하기로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을 마친 후 저는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훑어보았습니다. 한 신문에서 폴란드, 추가 K2 전차 100대 계약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이는 제가 취재한 한국 방위 산업의 성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번 취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룩한 성취는 단순한 경제적, 기술적 성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간 정신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기사 한 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세계관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내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여러 현장들, DMZ의 긴장감,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의 첨단 생산 라인, 전쟁기념관에 담긴 아픈 역사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열정과 의지, 그리고 끈질긴 생존력이 가장 큰 감동으로 남았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며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성공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어 판매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극한의 역경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한민족의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군사, 정치, 경제적 분석을 넘어 인간의 회복력과 창조적 정신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은 오늘날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세계 각국에게 중요한 영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히 제 경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감동과 깨달음을 CNN 시청자들에게,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편집실에서 특별 보도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연락을 유지했어요. 방위사업청, 국방연구원, 한화디펜스 등에서 보내준 최신 자료들은 제 보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추가 계약 소식은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CNN 특별보도 한국의 방위산업 불가능에서 세계적 강자로가 방송된 후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여러 국가의 정책 기반자들과 산업계 리더들로부터도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 보도는 단순한 군사 경제 뉴스를 넘어 인간의 의지와 혁신이 어떻게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감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취재 이후 저는 CNN 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위산업 및 안보 이슈를 전담하는 특별 리포터로 임명되었어요. 이는 한국에서의 취재가 얼마나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역할을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종종 저는 서울에서 바라본 한강의 풍경, DMZ의 긴장감, 첨단 공장의 활기찬 모습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과연 어떤 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라는 경이로운 질문이 떠올라요.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저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